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성과를 자평하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진 오보 요인과의 회동에서 한 말인데요. 소통 행보라는 여당의 평가와 달리 추상적인 성과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오염된 미군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상했습니다. 오염은 미군이 시키고 뒤처리는 한국이 도맡는 사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염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파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노동조합원 소속이라는 이유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소집한 포스코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을 막았습니다. 뉴스 리뷰 시간에 살펴봅니다. 3월 13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정부는 제2의 중동 붐을 띄우고 있습니다. MB정부 자원외교만큼이나 부풀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청와대에서 오보 요인과의 회동을 가진 박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는데요. 70년대 중동붐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다시금 중동붐을 일으켜서 한강의 기적을 되살리자는 말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오보 요인의 회동은 이처럼 추상적인 성과만 늘어놓다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김종은 기자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이 오늘 오보 요인과 함께 나눈 얘기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총리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경제 제도약을 이루도록 오보 요인들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번 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방위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힘을 보태자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경제 회복,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국민과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오후 인사와의 회동이 구체적이지 않은 성과 나열에 그쳐 오는 17일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예행 연습을 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MB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대기업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명박 정권의 자원 비리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을 직접 파헤쳐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MB 자원외교 관련 고소고발 3건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은 100억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정준양 전 회장은 MB맨으로 불렸을 정도로 회장 재직 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포스코건설을 도급순위 3위까지 수직 성장하게 하는 등 MB정권과의 유착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MB정권과의 거리두기가 4.29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말뿐인 부정부패 척결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자방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부정부패는 사자방 부정부패 척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4대강에 연결되어 있던 부정부패, 자원외교에 연결되어 있던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방산비리에 연결되어 있는 방대한 부정부패, 이것부터 척결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의 담화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네, 친이계는 사정의 칼끝이 어딘지 확인하며 긴장하면서도 불쾌감을 표하고 있어 친이 대 친박 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울산을 찾아 무상급식을 중단키로 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무상급식 광풍이 몰아칠 때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이 중심을 잡고 유일하게 울산에서 무상급식을 안 따라갔다. 그래서 울산의 시 재정과 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히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 말을 바꾼 것에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는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탈행위라고 호평했다가 2년 뒤인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때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하겠다. 지난해 6월에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등 말 바꾸기와 태도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드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남시는 초중교구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에 이어 최근에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지속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선영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지독한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돼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에서 힘든 선거를 하리라는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무상급식 결정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는 18일 홍준표 지사와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와 밀인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연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인 다윤 엄마와 은하 엄마는 유가족이 되고 싶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를 잊지 말자며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월호 인양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충남 당진에서는 세월호 1인 시위 100차 기념 도보 행진이 유가족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매주 금요일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명사들의 공개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9일 출범 후 첫 공식 회의를 열었지만
인력과 예산이 담긴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아직 실무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설 직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인양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총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사드 논의로 시작된 여당의 안보 이슈 선점이 정부 여당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도 사드 논란 불지피기에 동참했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관련 논란을 일축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주한 미군 사령부는 최근 한국 내에서 사드 부지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사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권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란 뜻으로 현재 미국이 사용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 중 한 가지입니다. 사드는 고도 70에서 150km, 즉 높은 고도의 상공에서 고속으로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한 개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됩니다. 탐지 거리가 최대 1800km인 고성능 엑스밴더 레이더도 함께 들어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먼저 사드 도입 문제를 꺼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사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친박 의원들도 사드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최근 한국에서 사드 부지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어제 앞으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장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다만 한반도의 사드 배치 여부와 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중러 반발은 물론 남북 대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사드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노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셀프 조공에 불과합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드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빗대 불장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은 미국의 사드 부지 검토 사실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말 몰랐던 건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쓰리노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드 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인접국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5일 중국 외교부는 어떤 국가가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드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입니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km 정도로 중국 내륙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최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포대 1개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조 원 이상으로 적어도 3개 포대가 있어야 효율적 방어가 가능해 이 경우 총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무기 도입 비용은 약 11조 원입니다. 사드를 도입한다면 이 중 절반을 써야 한다는 점도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오염된 부지를 반환할 때 환경정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염을 시킨 쪽이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과의 협상 과정에서 환경정화 비용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DRM 기지와 경기 동두천 캠프캐슬의 환경정화 비용도 한국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선례들이 용산기지 반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차량과 군수 장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오던 부산의 미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기지, 일명 DRMO 기지는 최근 우리 정부와 기지 반환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DRMO 기지 면적의 40%에 달하는 1만 3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중금속을 포함한 유류 성분에 오염됐습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 기지 반환 협상을 완료한 캠프캐슬 역시 기지 전체의 42%에 달하는 면적이 중금속과 유류 성분으로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이 오염된 땅의 정화 비용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의 환경 정화에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지 내의 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지 내부는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탱크 기름을 실은 차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그게 이제 위성에 잡혀가지고 비성 사진에 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확인된 사례는 있는데 일상적인 거는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 반환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반환 전 미군 측이 오염된 곳은 전체 부지의 0.26%라고 발표했지만 반환 후 이뤄진 정밀조사에서 9.4%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화 비용은 애초 예상했던 3억 원에서 50배 가까이 늘어 143억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인 소파에 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정의 종료 시나 또는 그 이전의 합의에 따라 이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환경 오염과 같이 아예 이제 훼손과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 소파의 본 규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우려는 내년으로 예정된 용산 미군 기지 반환입니다. 이번 DRMO 기지와 캠프캐슬의 사례가 미군이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소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와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 오염 등 서울에서도 심각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미군기지 담장 밖에서만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정도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소파의 제약 때문입니다. 동두천의 캠프캐슬과 부산의 DRMO 역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정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면 그 오염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한미군 측과 용산기지 반환과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오늘은 60여 개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이른바 슈퍼주총대회였습니다. 1년에 2번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포스코는 오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장을 들고 주총장으로 갔지만 사측은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현주 PD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포스코 주주총회에 들어가려던 소액주주들 중에서 조합원들만 차단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조원이란 이유로 차단당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측은 오늘 포스코 주총에 참여하려고 한 주주가
노조 주주가 17명이고요. 이들은 한 주에서 5주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주총 참석장도 있었지만 건물 밖에서부터 막혔다고 주장합니다. 주총 진행요원뿐만 아니라 포스코 내 제철 사내하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노조원들은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막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보면은 뭐 노조원이라는 걸 알리는 옷을 입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옷을 입은 사람은 소수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진 등을 들고 노조원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노조원들을 가려냈다는 건데요. 포스코 건물 내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총 3명입니다. 이 중에서 2명은 주총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1명은 주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원이 파악돼서 입장이 막혔는데 이때 사측이 사내하청 조합원들 사진을 보면서 통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포스코 지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들어간 2명도 주총장에서 발언을 하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네, 엄연히 주주고 참석권도 갖고 있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까?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소송의 선고가 미뤄지는 것을 포스코 측의 압박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중단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40%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호소입니다. 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광주고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1년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포스코가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며 순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소했고 광주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2심 선고가 날 예정이었는데 포스코 측이 당일 아침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번째, 3번째 선고 기일도 잡혔지만 포스코 측은 계속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노조가 사측의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1심에서는 패소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결이 좀 있었죠. 네, 일단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에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파견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노동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4번째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로 잡혔는데요. 법원 정기 인사가 있어서 재판부가 변경됐는데 선고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굴뚝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김정욱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국장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침입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신청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굴뚝농성 중이던 김정욱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 11일 농성 89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왔고요. 내려온 이후에는 바로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하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민변에서도 성명을 내고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네, 민변은 경찰 스스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변은 김정욱 사무국장이 쌍용차 경영진과 대화를 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굴뚝농성한 사실은 SNS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창근 씨도 구속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고요. 그런데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굴뚝농성을 그만두고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측과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진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1월부터 5번의 실무 교섭과 1번의 본 교섭을 했는데요. 노사가 다루기로 한 4가지 의제는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쌍용차 정상화, 희생자 유가족 26명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자 복직이나 희생자 명예회복 문제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없었고 김정욱 사무국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최종식 씨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쌍용차 티볼리 신차 발표회 때 마인드라 회장이 티볼리가 잘 팔리면 해고자를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2월 말까지 티볼리 누적 계약 대수가 10,000대를 넘었지만 쌍용차 측의 결단은 없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부가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그런데 전교조가 이걸 두고 인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교육부가 밝힌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어플을 보급하겠다는 건데 전교조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이런 어플을 스스로 설치할 이유도 없다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어플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스마트 키퍼라는 어플 도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어플을 깔면 학생들이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서 폐지 서명 운동이 있었고요. 결국 서울교육청은 학교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만약 성인들에게 이런 어플 설치를 강요하면 일반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런 어플을 깔고 사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교육부 대책 중에 다른 걸 보면요.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옥상 출입을 막겠다라는 것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투신 자살 비율이 많은 만큼 이런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학생 자살이 118건 있었는데 투신이 65.9%, 그러니까 약 78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였다고 말했는데요. 교육부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서 화재 같은 응급 상황에만 자동적으로 열리게 한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옥상을 막는다고 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교조는 학생 자살의 주요 원인이 가정 불화와 성적 비관인데 왜 개인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학생 자살을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원인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왜 계속 문제 해결이 차단으로만 가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Op dit ogenblik voelen de werknemers zich gepakt langs alle kanten. De werknemers krijgen geen indexering. De werknemers mogen geen koopkrachtverhoging in de sociale onderhandelingen vragen. De werknemers die worden bedreigd met meer BTW, met meer tax. Humiliés, oui. On se sent humiliés aussi parce qu'ils sont occupés à sanctionner dans tous les acquis sociaux.
Et de plus en plus, malheureusement, je pense que la classe moyenne va disparaître et que la misère va commencer aussi à apparaître. Et donc on lutte contre ça. On lutte pour garder nos acquis sociaux pour lesquels se sont battus nos grands-parents et arrière-grands-parents. 음악에 이해가 없는데 조에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귀에 솔깃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Stand by me. 제 곁에 있어주세요. 흑인 영가지요. 로저 리들리라는 거리의 가수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묵은 동영상 안에서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건 간에 그런 개사가 얼핏 들립니다. 우리 곁에 힘이 되어줄 누군가 있기만 하다면 눈물 보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견딜 수 있을 거라 노래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공감의 힘, 호소력에 빠져들어서 여러 차례 다시 듣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요. 거리의 삶이 그리 넉넉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다 간 듯 보입니다. 명색 예술가로 사는 제 자리를 오래 생각하게 했습니다. 땡큐 리들리. (3월 13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